지금까지는 집중 네. 투표제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 주주들의 등살 때문에 기업들이 자기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로 네.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상의 걱정이고요. 근데 지배주주들이 너무 전횡을 해가지고 피해를 봤던 사례는 너무도 많아요. 저는 이것이 100% 무결점의 제도라고 생각지 않아요. 미꾸라지도 네. 있고 있겠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느 것이 불균형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들 이해관계가 불일치되면서 소액주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더 본질적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명확한 존재하고 있는 실체라고 보고요. 그건 가상의 걱정이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다소의 비용이 있더라도 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자본시장이 얻을 수 있는 효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학균 신용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 네, 우리 관심도 또 트럼프의 관심도 오직 기준 금리에만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젯밤에도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트럼프가 연준 이사인 리사 쿡을 해임을 했습니다. 네. 네, 이 기준금리에 지금 미쳐 있는 남자라고 봐도 되나요? 사실 우리보다 트럼프가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트럼프가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부동산 경기는 기본적으로 금리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기 집권 때부터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낮춰라 낮춰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조금 이제 일단 당장 시장의 관심은 9월 FOMC에서 미국의 금리를 낮출 거냐 말 거냐, 얼마나 낮출 거냐인데, 지금 대체로 0.25%포인트 낮출 거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 기대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은 조금 더 복잡한 게요. 보통 이제 중앙은행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있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게 있고, 여기 들어가서 금리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7명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임기가 14년이에요. 음. 그러니까 임기가 길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3번 반 바뀔 때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라는 건데, 근데 8월 초에 쿠글러라고 하는 굉장히 좀 매파적인 이제 네. 금리 낮추는 거에 대해서 좀 소신 발언을 했던 쿠글러라고 하는 여성 그 이코노미스트가 네. 연준 이사회 이사직을 사임했어요. 갑자기요. 네. 예. 근데 그 자리를 누구를 심었냐 하면 트럼프의 지금 백악관의 경제자문회 위원장인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을 거기 꽂아 넣었어요. 그 미란 보고서로 유명한 미란 그분이죠. 보고서로 유명한 예. 사람이죠. 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사 쿡이라는 사람은 지금 법적인 좀 분쟁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뭔가 좀 그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있는데, 음. 트럼프가 해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건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리사 쿡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법적으로 다투는데요.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내년 5월에 임기 만료가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새 사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파월이 내년 파월 5 의장이요. 월까지인 거죠? 네, 예. 이제 파월도 물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 중에서 의장을 합니다. 음. 의장 임기는 4년이지만 파월도 임기가 14년이니까 자기가 안 물러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의장에서 물러나게 되면 연방준비제도 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나거든요. 음. 지금 시장은 9월도 9월인데 연신 금리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사람들이 연준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네. 뭐 한편으로는 그런 걸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은 연준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지만 14년에 한번 바뀌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8월에 벌써 두 사람이 지금 이슈가 되고 내년에 연준의 수장도 내년 5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니까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권 그 전문가들도 오늘 수치를 보니까 오늘이 8월 27일 지금 오전 11시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채권 전문가들은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는 정확하다.
갈 것 같다. 네. 할 것 이제는 같다. 네. 어느 정도의 보폭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네. 아까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일단은 0.25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이상으로도 보는 분들도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높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건 이제 트럼프 생각이죠. 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예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번에 0.5% 포인트 낮춰야 되고 총 1.75% 포인트 낮춰야 된다라고 또 한 뭐 2주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0.50% 포인트 낮추기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하강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봤던 미국의 7월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네. 나왔거든요. 또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사실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그래도 0.25% 포인트 이하의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미국 기준금리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 우리 시장을 좀 볼까 네. 해요. 우리 시장이 8월, 지금 8월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올 8월에는 원래 8월이 좀 증시가 안 좋잖아요. 네, 좀 그런 좀 특성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유독 국내 증시가 8월에 좀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올해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보면 시장의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강세장에서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고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게 그러면서도 주가의 저점이 높아지는 게 강세장인데요. 우리 코스피가 4월부터 7월까지 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음. 4월의 저점이 2280포인트였는데요. 거의 1000포인트. 예, 7월 말에 와. 고점이 한 3280이니까요. 네. 한 오른 거 1000포인트 오르고 지금 한 100포인트 정도 조정을 조정. 받은 거니까 오를 땐 많이 오르고 조정은 굉장히 약하게 받으니까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네. 뭐 주가가 늘 오르기만 할 수는 없고 강세장의 특징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조정은 적게 받는 거라고 보면 네. 지금의 시장 흐름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음. 다만 7월까지 뜀박질을 했던 증시에서 8월에 좀 주춤하는 건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 8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낮출까 말까 뭐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잭슨 홀 컨퍼런스라고 하는 세계 중앙은행가들의 여름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좀 9월에 낮추는 쪽으로 얘기를 해줘서 네. 그래서 8월 중순까지 조정을 받았던 거는 이제 9월에 미국의 금리를 뭐 낮추냐 말 거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정을 받은 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식이 4월부터 7월까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가 올라갈 때 그 과정을 복기해 보시면 뭐 기업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란 기대나 음. 아니면은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 그런 것들이 투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면 좀 걱정이 많죠. 근데 4월부터 7월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고 이것이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상법 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투자자들 기대를 가졌는데 네.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안과 개편안. 관련해서 뭐 대주주 기준 또 이제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네. 저는 뭐 정책이나 법안이라는 게 꼭 뭐 주주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나오다가 네. 뭔가 그게 좀 덜컥 좀 삐거덕 소리를 냈던 것이 뭐 조정의 핑계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제 개편안에서 사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게 네. 대주주 양도세 관련이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50억까지는 괜찮았지만 네. 10억으로 다시 되돌리는 네. 안을 정부에서 냈는데 일단은 지금 여당이 50억으로 다시 되돌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긴 했으나 네. 어쨌든 국무회의에서는 이거 빼고 통과를 시켰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시행령이어서 바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 대주주 양도세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 사실은 얼마 전까지 10억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으니까 한국 증시가 그 투자자 친화적인 조세 구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그게 아니었죠. 뭐 10억일 때도 주가가 잘 못 올랐죠. 네. 50억으로 올린 거는 얼마 안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재작년인가 올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되게 많아요. 음.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연말에 주식을 팝니다. 네. 연초에 또 사요. 그러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에는 매도가 나오고 연초에는 사는 거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립이에요. 연말에 좀 음. 그것 때문에 떨어지고 연초에 올라가고 그럼 이게 실익이 별로 없는 것이죠. 어떻게 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엔 이것은 뭐 조세 정의나 뭐 이런 차원도 아닌 것 같고 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에서 돈이 흘러갈 방향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지침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 주주 친화적이건 아니건 지속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그런 거라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것이 뭐 그렇게 세수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조금 뭐 그 취지를 제가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약간 좀 소모적인 논란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음.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50억으로 되돌리는 게 일단은 시장에는 좋은 그럼요. 주주들 입장에선 좋은 거고 또 네. 지금 또 10억으로 내리는 걸 또 결기 있게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또 용기가 있어 음.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인 합의를 굉장히 모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소모적인 이슈가 음. 아닌가. 그렇다면 좀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네.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란이 있었는데 구윤철 부총리 겸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PBR을 10 정도라고 얘기를 네. 해 가지고 또 주식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문매를 근데 맞았습니다. 갑자기 숫자를 확 물어보면 그럴 수도 사실 PER은 한 10배 정도니까 네. 뭐 이제 착각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금은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음. 언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자본시장의 의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그랬겠습니까? 네. 그거는 저는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전인 2019년에는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610만 명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1,420만 명이죠. 야, 2배도 넘게 예, 늘었어요. 그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한 2,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에 이해관계가 노출이 된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저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정책이라든가 어떤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도 네. 뭐 그 정치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노출이 된 국민들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좀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감수성을 가지는 게 좀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일단 사과는 했고요. 네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 미안하다."라는 얘기는 했고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이게 자본시장 정책에 더 신경 쓰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또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것은 어떤 정파가 집권하더라도 비가역적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음. 사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보면 한국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탄성이 있는 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본시장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어. 특히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 옆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불황에 고생을 하다가 일본의 실물 경제가 뭐 장기 침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증거는 별로 없는데 뭔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서 뭐 주가를 올라가고 나름의 또 경제에 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남들 안 하는 거를 우리가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한다기보다는 실은 많은 나라들이 이미 했고 특히 이웃 일본이 한 10년 전부터 했던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는 이제 굉장히 정책이란 관점에서도 자본시장이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게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좀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 한 가지 더 보자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네. 모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편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도 있고 지금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개정안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도 있거든요. 음. 예컨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어떤 그 기준을 변화시킴으로써 뭐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가지고 또 그게 뭔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도 가고 이게 사실은 너무 사소히 볼 게 아닌 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들이 네. 배당을 한 35조 40조 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추가 추경 같은 게 한 33조 원 통과가 됐죠. 네. 근데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대만의 반이에요. 그리고 어. 중국보다도 배당 성향이 낮고요. 일본보다도 배당 성향이 낮아요. 사놓고 좀 비슷한데. 음. 그래서 배당 성향이 조금 늘어난다 그러면 저는 추경만큼의 뭐 물론 배당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이것이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배당을 주는 기업이나 배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이 어떤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됐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네. 저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네. 대만과 같은 나라는 뭐 그 배당 분리 과세 같은 것들을 아주 단순하게 뭐 25%딱 낮췄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저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면 이거 걸리고. 다만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은 국민들이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주주들을 위해서 어떤 그 제도의 변화가 있으면 극히 일부만 받는 거지만 네. 지금은 수혜의 폭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파격으로 조금 저는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하는 게 조심스럽다 그러면 한 유예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더 뭐 늘려놓고 더 많이 예컨대 뭐 받는 거에 내년 분리과세. 말부터 후년부터 하자 그러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예정된 변화 그것이 가측성이 높다 그러면 사람들의 행동이 미리 적응해서 바뀌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조금은 이번에 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안이 약간 완화가 되긴 했지만 네.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배당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법 단위로 가면은 이제 크게 노란봉투법이 있고 상법 네. 개정안이 아니라 집중투표제 상법 개정안이죠. 2차 상법 개정안. 이렇게 네. 두 개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에게 굉장히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네. 법안이어서 약간 울상을 지었다는 얘기를 하던데 노란봉투법은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뭐 어떻게 계측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사회적 이슈고 뭐 크게 보면은 상장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이게 그 비용이란 관점에서 보면 네네.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뭐 어떻게 계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를 좀 판단하기가 되게 힘든 법안인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규범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에 대한 논란인 것 같고 시장에서는 뭐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득실에 대한 논의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하나만 좀 살펴보고 갈게. 노란봉투법이 인제 기업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정도의 영향을 발휘를 할까요? 다른 이제 뭐 근데 뭐 그거를 빼고라도 코리아 네. 디스카운트를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많기 때문에 때문에. 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결정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다라고 음. 말하면 사실 그러면 제가 96년도에 이제 자본시장에 증권회사에 입사했는데요. 노란봉투법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럼 그전에 코리아 프리미엄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디스카운트가 예. 늘 있었기 때문에 음. 뭐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진 않고요. 네. 다만 노란봉투법은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 법안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차 상법 개정안을 얘기를 해 볼게요. 월요일에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일단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다가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하고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소액주주 의견 담는 거. 네. 일단 집중투표제 도입 이게 뭐예요? 집중투표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주주가 지분을 51% 갖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회사에 대해서 그 대주주가 가지는 권한은 51%예요. 근데 이제 이사라고 하는 게 주주들이 뽑고 회사의 여러 가지 일상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또 주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야 되는 게 이사의 역할이거든요. 예. 자, 근데 A라는 회사가 이번 그 주총에서 이사를 3명 뽑습니다. 자, 근데 그 김모 이사가 그 이사회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김모 이사에 대해서 투표해 봅시다. 라고 하면 51%를 가진 사람이 찍게 되면 그 사람 이사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모 이사가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모 이사에 대해서 투표해 봅시다라고 하면 그걸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51% 지분을 가진 사람이 실은 전체적인 지분율은 절반이 높지만 이사 3명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김모 이사, 이모 이사, 박모 이사에 대해서 각자가 한꺼번에 음. 투표합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지분율에 맞게 네. 예컨대 뭐 그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몰아주게 되면 음. 이사회에 일부 소수 의견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지금까지는 각각의 이사에 대해서 별도로 투표를 했어요. 예. 그럼 지분 많이 가진 사람 다 이기는 구조예요. 그쵸. 예. 근데 지금은 3명의 이사에 대해서 한꺼번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들도 표가 몰아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지분을 40% 정도 갖고 있고 이사 2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래도 대주주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사회가 지배주주 우리는 뭐 오너라 그러죠. 오너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뭐 다양성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전체적으로 다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이사회에 관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막상 시행되는 거는 되게 어렵다면서요. 이게 뭐 1% 이상이 다 모여 가지고 네. 신청을 아닙니다. 요청을 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네. 집중투표제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 기업이요. 이사들의 임기를 차등화하면 돼요. 이사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바꾸게 되면 집중투표제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이사 임기를 다 다르게 해서 매년 주총해서 한 명만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과 똑같이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은 또 많은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내 돈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위선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도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에 대해서도 이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뭔가 법이 만들어지면 그걸 또 우회하고자 하는 수단들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례는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못된 행동주의 펀디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회사를 먹으면 어떡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이란 것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것처럼 어떤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비례적으로 100%의 확실성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가 가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그 의사결정이라는 건 경로 의존성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냐. 그거는 지배주주들이 저는 너무 그립감이 세고 전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주주들의 등살 때문에 기업들이 자기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로 네.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상의 걱정이고요. 근데 지배주주들이 너무 전횡을 해가지고 피해를 봤던 사례는 너무도 많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 100% 무결점의 제도라고 생각지 않아요. 미꾸라지도 네. 있고 있겠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느 것이 불균형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들 이해관계가 불일치되면서 소액주주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더 본질적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명확한 존재하고 있는 실체라고 보고요. 그건 가상의 걱정이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다소의 비용이 있더라도 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자본시장이 네.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더 센 3차 개정안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자사주 네. 소각을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겠다라는 네. 네. 건데요. 이것도 주주들을 좋아하죠, 그거는 좀 소액주주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주주들은 좋을 수 네. 있지만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순기능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감사가 지배주주라든가 이사회에서 하는 행동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규제하고 음.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감사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배주주들, 음.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3%만 감사위원 선출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대 주주의 경우에는 예.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어. 1대 주는 지분율이 한 40% 있다고 하더라도 3%밖에 행사가 안 되는데 2대 주주가 6, 7%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6, 7%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소위 말하는 지배주주들이, 소위 오너들이 회사 돈을 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자사주 회사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한국은 자사주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차 개정안은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 주주들은 사실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면 환호하거든요. 어쨌든 내 가격이 그럼요. 오를 테니까. 근데 저는 이게 역시 경로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애플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 이 예. 회사는 주주환원도 많이 하거든요. 이 회사는 자사주를 사면 100% 소각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사주를 사요. 소각 안 합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워렌 버핏 보고 야, 너 자사주 가지고 꼼수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냥 믿죠. 네, 알아서 그렇기 하겠지.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주들을 설득해야 될 책무는 그 기업들에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앞서 논의한 것들보다는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제 입장에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1, 2차 상법 개정안은 다소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상당히 좀 순기능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자사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크게 보면 원칙적인 소각에 동의하는데 그것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참 신기하죠.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자들은 그 기업을 믿고 하면서도 오너 일가를 못 믿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도 역시 경로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다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고 봐요. 또 그쵸. 상법 예. 개정 지배구조가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이런 인과성도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지배주주들이 가졌던 그립감이 너무 셌고 그런 것들이 저는 명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은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느 그 정파가 집권하더라도 네. 주주들 우위에서는 그런 흐름은 좀 계속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들도 조금은 오픈 마인드로 특히 음. 이제 일본의 사례 같은 것들 일본도 굉장히 꽉 막힌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일본 기업들도 최근 10년 동안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용을 하고 네. 그 안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행동 준칙들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